이번 시간에는 451페이지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당권, 담보물건으로서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죠. 저당권 자체만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저당권도 같이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부종성, 수반성과 관련돼서도 또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갑이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을이 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럼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다. 부종성을 띠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돼서 피담보 채권을 양수하게 되면 저당권도 일로 승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자, 이게 일종의 수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봤을 땐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종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반성, 부종성인데 이걸 합치면 이거를 우리는 부수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부수성을 갖는다.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수반성에 관한 민법 규정은 배제특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수반성에 관해서는요. 피담보 채권만 양수하기로 하고 저당권은 승계하지 않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피담보 채권만 양수하게 되면 이때는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 무담보 채권으로서 양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담보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무담보 채권과 함께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을에게 저당권은 필요가 없는 거죠. 부종성의 원칙상 저당권을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당권부 채권 입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입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당권부 채권 이거 자체를 또 질권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입질할 수도 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소멸입니다. 저당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 목적물 자체가 멸실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해야 됩니다. 물론 물상대위가 가능하면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이게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시효. 그 다음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 이때도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저당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스스로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저당권에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권리관계로 한번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요. 갑이 소유자인데요. 두 번째, 을이 혹시 전세권자 아니면 지상권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이거를 소멸시켰다. 그럼 이건 당연히 같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부번이기 때문에, 부번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또 등기부로 하게 되면 등기부까지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거 스스로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이 같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우리 보통 이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특수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인데, 근저당, 공동저당은 저당권하고 뭐가 다른가 요거 정도만 비교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을 하는데, 왜 채권자들이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더 선호하느냐?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해서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을 많이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시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피담보 채권도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도 확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물권도 성립하는 거죠.
이 부종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 거래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할 건데 거래하는 그 당일에는 아직은 채권은 발생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채권이 확정이 됐는데 혹시 채무자가 못 갚겠다고 버텨버리면 채권자가 이걸 받을 어떤 가망성이 좀 떨어지고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담보 좀 하나 잡아놓자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담보를 하나 제공해 달라라고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저당권을 설정을 하려면 부종성의 원칙상, 여기에는 부종성이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부종성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피담보 채권이 없잖아요. 저당권을 지금 설정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피담보 채권이 없다 보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하는데 그럼 뭘 하느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 근은 뿌리 근자거든요. 이렇게 땅 속에다가 저당권을 묻어 놓자는 얘기예요. 뿌리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래가 이제 실의하게 되다가 거래가 끝나고 나면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그때 확정이 되면 그때는 저당권이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저당권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지워야 되겠지만 지우지 않아도 그냥 저당권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어떤 거래 형태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이 목적물의 가액이 10억짜리다. 그런데 거래는 무제한으로 20억, 30억 한다. 이건 담보 제공 안 한 거나 한 거나 똑같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억이라고 하는 이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거래하자라고 해서 거래 금액도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는데 이걸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자라고 해서 채권 최고액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건 둘 사이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액의 최대액을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액은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실제 거래액은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피담보 채권액인데, 목적물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피담보 채권액인데, 그 피담보 채권액은 채권 최고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 최고액을 적어놨다는 얘기는 이 목적물 매각을 통해서 최대 여기까지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채권 최고액을 혹시 6억이라고 정했다고 한번 보시자고요. 이때 이 채권 최고액은 뭘 의미하느냐?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우선 변제의 최대액을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근저당의 기본적인 취지인 거죠. 저당권은 계약 성립 당시부터 피담보 채권도 있고 담보물도 제공이 됐는데, 근저당권은 계약 성립 당시에는 피담보 채권은 없지만 피담보 채권이 나중에 확정이 되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를 안 갚을 거에 대비해서 미리 담보를 설정해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없어서 저당권이란 말은 못하고 근저당이란 말을 썼다. 이게 근저당의 의의인 거죠. 그러면 성립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성립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합니다. 하게 되면 근저당권이다 라고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당사자는 저당권과 똑같이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예요.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 즉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저당권자는 원래 채권자가 돼야 되는데, 다만 둘 사이에 특별한 정황이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저당권에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요, 목적물은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목적물 부동산 아니면 뭡니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다만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등기. 여기서 얘기하는 등기에는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취지를 반드시 정해줘야 돼요. 이 저당권하고 다른 것이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없이도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근저당의 취지와 그러면 피담보 채권 없이 했으니까 거래 한도액은 얼마로 할 것이냐 채권 최고액은 이거는 반드시 등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은 이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립이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그 법적 성질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하고 똑같다니까요. 성질은 탐물권이에요. 탐물권이고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약정담보물권이다. 법정 근저당권이 있느냐? 법정 근저당권은 없습니다. 약정담보물권이고 포괄근저당도 가능하다. 포괄적으로 앞으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자의 채무들을 하나만 말고 여러 가지로 다 포괄적으로 다 할 수도 있다. 포괄근저당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물권적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는 못해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담보물권의 통유성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통유성 4가지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대로 다 인정한다. 그러면 그 효력은 어떠냐라고 하는데요.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저당권에서 나온 거 또 할 필요 없습니다. 또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뭐냐?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확정할 때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일단 피담보 채권의 확정은 다른 말로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까지 해서 거래가 끝나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저 피담보 채권은 채권 최고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둘 사이의 거래가 끝났다 그런 거야. 거래 끝이다. 그러면 둘 사이의 거래는 언제 끝나느냐? 먼저요. 거래 끝. 거래는 언제 끝나느냐? 먼저 근저당권자 스스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때 이때는 그 경매 신청 시기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이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라고 얘기하는데요.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자기 스스로의 근저당권을 스스로 청구할 때 확정이 되겠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자가 신청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예요. 경락대금 완납 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여기서 근저당권자 을이라고 하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해야 되겠다. 그럼 경매 신청할 때까지 발생한 채권이 얼마입니다. 정해놓고 경매 신청하는 건데요. 혹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날까지 저걸 담보로 해서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락대금 완납 시, 그 다음에 기타 세 번째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그래서 기간 또는 결산기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럼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 그때까지 확정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대요. 존속기간,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스스로 쌍방 누구나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제 내지는 해지하고, 이때까지 해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때까지 발생한 총액을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고요. 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요. 채무자가 파산했다.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더 이상 거래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확정된 채권 총액을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럼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할 때 이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는 금액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는 금액들 확정돼서 어디까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피담보 채권은 우리 저당권에서 봤잖아요. 원본, 그 다음에 이자, 위약금이 있었죠. 요거고, 그 다음에 변제기 지나고 나면 지연이자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변제기 도래하고 나면 지연이자 발생했죠. 지연손해, 그 다음에 경매, 실행비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인데, 이 피담보 채권 중에서 채권 최고액 안에 들어가는 피담보 채권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 채권 최고액 안에 들어가는 피담보 채권은 여기에요. 채권 최고액은 상호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최대 채권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고,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무조건 국가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안에 포함되는 그 피담보 채권액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다. 만약에 채권 최고액을 6억으로 했다. 6억으로 했는데, 자, 그럼 원본은 2억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2억이고 이자가 1억이 나왔고 위약금이 1억이 나왔고 실행비용도 1억이 나왔다. 근데 지연손해는 얼마가 나왔느냐? 지연손해는 지금 밀린 게 지금 4년이에요. 4년 동안 밀렸는데 1년에 5천만 원씩 1년에 5천만 원씩 1억씩 할까요? 지연손해도 1년에 1억씩이다. 1억씩이다.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4년 만에 지금 경매를 실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거래 한도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원본 2억 들어가 줘야 되죠. 여기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자, 위약금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4억이 되잖아요. 4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해야 조금 뭔가 설득력이 더 있을 수 있고, 뭐 1억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1년분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1년분 1억 들어가 줘야 되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6억이라고 했으니까 그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제한 없이 최고액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억 해서 여기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경매 실행 비용은요, 국가에 지급된 비용이라고 해서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빼주고 남은 돈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경매 실행 비용이 채권 최고액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연이자는 1년분밖에 못 받는 거고, 경매 실행 비용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빠진다 그러면 지연이자를 2년 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채권자가 먼저 지출한 1억 원에다가 최고액 범위 내 6억까지 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7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채권 최고액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못 받고 6억까지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지연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담보가 되고 경매 실행 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빼주고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을 선호합니다. 이때 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그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권 이렇게 됐을 때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이 미달한다. 그럼 거기까지만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죠. 근데 채권 최고액이 피담보 채권에 미달한다.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보다 작을 때는 피담보 채권까지만 우선 변제 받아가면 되는 거고, 채무자가 변제할 때도 거기까지만, 이 반대일 때
반대일 때는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은 6억이라고 했는데 피담보 채권이 5억이다. 그럼 채무자가 변제할 때도 경매 그만해라. 야, 경매하지 말고 내가 변제할게. 할 때도 5억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고 경매를 통해서 받아갈 때도 5억까지만 받아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채권 최고액은 6억으로 했는데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이제 8억일 때 8억이 됐다. 이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게 8억이네요. 하나, 네, 그렇죠. 4개에다가 4개 이게 8억이 됐네요. 그죠? 이때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예요?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경매를 실행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입니다. 채권 최고액까지예요. 근데 채무자 등이 변제할 때 채무자 등이 변제할 때요. 그래서 변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변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변제를 채무자가 변제할 때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8억 다 변제해야 됩니다.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건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다 변제해야 됩니다. 혹시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요. 물상보증인도 처음부터 내가 담보를 제공해서 6억까지만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6억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3취득자도 채무자가 아니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6억까지만 변제하면 되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할 때는요. 자기 자신의 순위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변제한다라고 해서 확정된 채권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근저당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얼른 이제 우리 책으로 가서 특수저당권의 근저당권인데 근저당이다라고 하는 거요. 근저당의 특질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거고 근저당 설정은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된다. 여기서 등기는 근저당 설정 계약의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정도는 반드시 등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나머지는 임의적 등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존속기간 및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근저당권이 이전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 자체를 이전하는 건 아니고 둘 사이에 이런 계약이 있잖아요. 이걸 기본계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둘 사이에 이렇게 거래하자라고 하는 계약 이걸 기본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계약상에 지위가 승계가 되면 근저당권도 승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이전인데 근저당권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가 그 기초가 돼 있다. 그래서 거래관계 승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는 계약 인수에 해당한다. 삼명계약에 의한다. 말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의 범위나 채권자 범위를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느냐? 변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그건 기본계약을 변경함으로써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확정돼 있죠.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양도하는 건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양도하면 돼요. 근데 확정되기 전에는 기본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근저당권도 같이 양도가 된다. 우리 여기 책에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양도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정되기 전에는 기본계약상의 지위가 양도가 되면 근저당권도 같이 양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근저당권의 효력인데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요거죠. 실행비용 뺀다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일 겁니다. 이자는 채권 최고액 속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저당권 실행비용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밑에 있는 채권 최고액의 조정이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 정도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라는 얘기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근저당 설정 계약 내지 기본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도래했다든지 그 다음에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정할 때 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또는 기본계약에 해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잖아요.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정해졌을 때 이 도래가 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또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둘 사이의 계약 해지를 통해서 확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근저당권자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어느 시기에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보통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기본계약상의 지위가 양도가 되면 채무자도 바꿀 수 있고 채권자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냥 채권 양도 채무 인수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기본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면 이렇게 그냥 접근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거기 로마자 4번에 보시면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고 이후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띄어서 보통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하게 된다. 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도 확정이 되고 다른 채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되고 완납시,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시 요 순서대로 요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저당에서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중에서 채권 최고액 범위에 들어가는 피담보 채권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요. 요거까지 같이 해두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는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한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저당권의 소멸은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그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모두 다 변제가 됐다.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개별 채권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개별적인 채권이 거래하다가 순간적으로 소멸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거래하던 몇 가지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라고 해서 근저당권의 기본 계약이 살아있는데 그 근저당권마저 같이 양도가 되거나 소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의 소멸이에요.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소멸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없게 된 때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라고 하지 말고 개별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또는 개별 채권이 이전되더라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 근저당도 가능하다. 그냥 포괄 근저당 가능하다. 포괄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그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했을 때,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경매를 실행해서 받을 때는 채권 최고액까지. 그 다음에 변제 등으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을 소멸시킬 때는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총액 다, 확정된 총액 다,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할 때는 총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근저당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담보물 하나만 가지고 피담보 채권을 모두 다 담보하지 못할 때 담보물을 2개 이상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저당인데요. 이게 이제 근저당이었잖아요. 근저당의 모습은 이렇게 담보물은 하나인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안 된 게 근저당이라고 한다면 공동저당은 피담보 채권은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3천짜리 확정이 돼 있는데 얘가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 가치가 이걸 다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담보물을 2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담보물의 소유자 갑, 여기도 담보물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리고 이 담보물의 가치는 얼마짜리냐? 담보물의 가치가 3천짜리다 또는 그러고 2천짜리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담보물의 가치는 3천, 2천짜리 이렇게 해서
담보물을 2개 이상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둘 다 갑이고, 그러면 저당권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권자는 을이겠죠. 여기도 저당권자가 누구냐? 을입니다. 저당권자 을.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얼마냐? 이 목적물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 얼마냐? 3천이죠. 여기서도 목적물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 얼마냐? 3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해가 가요. 요거는 이해가 가는데 3천짜리를 3천을 담보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2천짜리 갖고 3천을 담보한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없이 요거만 띄워서 이렇게 딱 등기부를 띄워서 보면은 이거 뭔가 사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고 써놔야 돼요. 여기다가 같이 이것도 공동담보로 제공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같이 이것도 공동담보로 제공돼 있다. 혹시 이런 물건이 하나 더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도 또 써야 돼요. 공동담보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또 혹시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들어왔다. 그럼 그것도 또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다 공동담보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기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담보물이 4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쓰게 되잖아요. 담보물이 4개가 되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여기다가도 또 써야 되죠? 여기다가도 이 담보물에다가도 또 다 써줘야 되잖아요. 요거 여기만 쓴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써줘야 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담보물이 4개면 16번 써야 되고 담보물이 5개면 25번 써야 돼요. 그래서 담보물이 혹시 5개 이상의 경우에는 담보물이 5개 이상의 경우에는 다 공동담보의 취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한다. 담보물이 5개 이상의 경우에. 자, 이렇게 각각 담보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동담보에서 관심을 갖는 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그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이 경매를 통해서 받아가는 방식이 자 동시에 배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시배당 즉 순차로 배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동시배당이다 순차배당이다 라고 하는 건 경매를 통해서 매각대금을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경매도 되고 하나씩 경매도 되고 2개, 3개 한꺼번에 하고 하나는 나중에 하고 이래도 관계없어요. 매각대금을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동시에 배당하느냐 순차 배당하느냐는 매각대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하면 동시에 배당이고 하나하나 매각할 때마다 그때그때 배당하면 이 순차 배당인데 기본적으로 동시 배당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시에 배당하는 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동시 배당은 이렇게 3천만 원짜리하고 2천만 원짜리하고 합산하면 총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이 5천만 원 갖고 채무 변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채무 변제할 때는 똑같이 1,500, 1,500씩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총액 5천만 원 중에서 여기가 5분의 3, 5분의 2 아니겠어요? 그래서 5분의 3, 5분의 2에 해당하는 요거는 이렇게 서로 분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담보 채권 3천이라고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 3천은 요 매각 대금이 5분의 3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5분의 3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해갖고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을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1,800이 배당이 되고 여기서는 1,200이 배당이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남은 금액이 얼마냐? 남은 금액이 여긴 1,200이 남을 테고요. 여긴 아마 800이 남을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누구에게 주면 되는 거죠? 후순위자에게 배당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시에 배당할 때 이렇게 배당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혹시 순차적으로 배당할 때도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 볼게요. 자, 3천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3천짜리 2천짜리 그리고 소유자는 갑이었고 소유자 갑이었고요. 저당권자 을이고 저당권자 을이고
각각 받을 돈 3천씩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3천씩인데 이제 후순위자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은요. 자, 이번에는 순차 배당 한번 해볼게요. 이거 먼저 배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배당하면 전체적으로 요거 3천만 원짜리 지금 팔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3천짜리 팔렸으면 을이 받을 돈이 3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여기 중에서. 그럼 3천만 원 다 받아가는 거죠. 3천만 원 받아가면 후순위자가 받을 돈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후순위자가 받아갈 돈 하나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을의 피담보 채권은 만족받았으니까 여기 을의 피담보 채권도 소멸한 게 되는 거잖아요. 3천만 원 다 받았으니까 여기도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혹시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이게 2천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거 2천 다거든요. 그 2천 다 후순위자에게 줄 게 아니라 이때는 혹시 동시에 배당했었으면 을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0이잖아요. 여기도 동시에 배당했었으면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였어요? 1200이었죠. 이때 후순위자는 여기서 다 받아갖고 나니까 후순위자에게 배당이 하나도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금액은 여기 와갖고 선순위 근저당권자 을을 대위하는 겁니다. 대위해서 1200 먼저 받고 그럼 후순위자는 얼마 받으면 되는 거죠? 800 받으면 된다. 그래서 똑같아요. 배당받은 금액은. 동시에 배당하든 순차적으로 배당하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요번에는 요 네모난 거 요거 먼저 한번 경매해 볼게요. 여기다가 3천을 줬고 3천짜리 2천짜리다. 그래서 3천 2천짜리 담보가 제공이 됐고 여기 소유자 각각 갑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각각 을로 할게요. 을로 똑같이 받을 돈 3천이고 여기서 받을 돈 3천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담보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배당해 볼게요. 2천만 원 배당했다. 그 을에게 다 배당해 줬어요. 그럼 후순위자는 정상적으로 배당됐으면 800을 받을 게 있었는데 여기서 2천을 다 받아갑니다. 을이 2천을 다 받아가요. 2천 다 받아가면 후순위자에게 배당된 금액 하나도 없죠. 그럼 후순위자 가만 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을도 1000만 원 덜 받았으니까 이거 경매를 통해서 또 1000만 원 받아갈 겁니다. 여기서 을이 받아갈 수 있었던 금액은 1800인데 이 중에서 1000만 원 받아가게 되면 얼마 남습니까? 800이요. 이 800은 후순위자가 못 받은 금액 가서 을을 대위해서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얘한테도 800 돌아가고 남은 돈 1200은 어떻게 됩니까? 후순위자에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순차 배당 금액, 동시 배당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순차 동시 배당 이거는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순차 배당으로 내는 거고 실제로 배당 금액은 동시 배당 금액이 순차 배당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동시 배당 쪽에서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에 우리 저 책으로 가서 보면은요. 자, 공동저당도 일반 저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공동저당의 의의 두 번째 줄 복수의 부동산 위에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고 피담보 채권만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동저당의 설정도 설정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동담보가 있으면 공동담보를 다 적어줘야 되는데 세 번째 줄 공동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한다.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의 효력입니다. 거기에 공동저당권자는 각각 담보물 수만큼 각각 개별적인 저당권이 성립한 거기 때문에 꼭 같이 동시에 경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씩 경매할 수도 있어요. 경매 대금을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할 건지 순차적으로 배당할 건지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동시에 경매할 수도 있고 하나만 경매할 수도 있고 또 하나만 경매해서 돈을 다 받아갈 수도 있고 동시에 경매해서 돈을 받아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공동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와의 문제인데요.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위 원칙을 관철하면 후순위 저당권자 사이에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해서 뭔가 지금 제 대책에 강구되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동시 배당한 경우에요.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경매해서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순차 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 부동산 중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함으로써 그 대가를 우선적으로 배당할 때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요. 이거 먼저 경매하든지 이거 먼저 경매할 때도 전액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못 받은 후순위자가 있을 때 후순위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경우에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만약에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경매해서 어떤 겁니까? 이거 먼저 경매해서 3천만 원 다 받아갔다. 그러면 동시에 배당했으면 1200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받았으니까 여기에 와서 의뢰지를 대신 행사하면 되는 거겠죠. 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보실 거 없습니다. 공동저당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 담보물권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물건이 아닌 채권 쪽, 즉 채권 중에 우리 시험은 계약법까지만 들어가죠. 계약법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